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종종 우리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죠. 목이 좀 이 갑상선이 비대해지고 좀 볼록해져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바로 갑상선의 기능이 좀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서 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는, 또 심한 경우는 정말 넉다운 상태까지 되어서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갑상선의 정의라든지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또 치료, 또 원칙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평소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생활하다가 보면은 피곤해서 검진을 받게 되고 그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또 낮아져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이게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을 강의하기 전에 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체온과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몸속 온도는 태어날 때 대략 모든 생명체는 37도가 됩니다. 자, 이 태어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실은 죽을 수가 없는 이 불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무병 장수하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빨리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요.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러는데,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해 주려고 하는 체온의 항상성이 내 몸에서 작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갑상선 주변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때 갑상선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져서 항진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것을 이제부터 정의부터 서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정의 및 발생 원인인데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 갑상선의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된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상선의 분비가 왜 많아졌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이나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설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가 면역설이란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또 항진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어서 갑자기 이 분비가 항진이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자기를 비자기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뭐 제가 바라볼 때는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의 발생 기전을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대표적으로 그 사람 발병한 이름을 따서 그레이버스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레이버스 병은 체내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설이죠. 항체가 만들어져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되었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안구에 돌출 현상이 생기고 또 왜 갑상선하고 가려움증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각 박리증도 왜 생기느냐 이거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이런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걸 항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왜 안구 돌출이 또 나타나죠? 왜 가려움증은 또 왜 나타나죠? 조갑박리증에서도 조갑에서도 그러면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조갑박리증이 됐다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원인을 달리 보는데, 우리가 생리학 책에 찾아보면 이 내용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경우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갑상선의 기능은 항시 내 산소를 소모시켜서 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없어지면 내 몸의 열 에너지 조절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 특히 여성분들에 있어서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 산모에 있어서는 태아의 발육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갑상선은 열 에너지 발생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사이로이드 릴리징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뇌하수체 전접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뇌하수체 전접은 또다시 TSH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로 갑상선을 또 자극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었던 거죠.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었다는 소리는 그만큼 티록신의 분비량을 많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으로 더 많이 해버린 거죠. 자, 티록신의 분비는 바로 이 당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낮아져 있는 체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된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온도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었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었다고 이 TSH를 억제를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억제를 해버리면 갑상선의 기능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도 떨어지고, 티록신의 분비가 떨어지는 순간 이 당 분비량도 떨어집니다. 당 분비량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져 버립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이 사이클로 가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체온이 떨어지면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를 시켜서 뇌하수체천엽을 자극을 하고 뇌하수체천엽에서의 TSH를 분비시켜서 또 갑상선을 자극을 시켜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또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또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려면 이 TSH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을 쓰지 말고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줄 때만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저는 이러한 생리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자, 첫 번째로는 몸이 더워지는 겁니다. 내 몸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자, 당 분비량이 많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이 더워지는 거죠. 땀의 분비가 많아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졌죠?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전에 체온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그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 체온의 항상성을 위한 체온 조절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로감에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열 생산량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고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준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욕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체중은 좀 빠지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선 종이 쉽게 나타난다. 갑상선에서 일을 많이 하면 갑상선에 비대 현상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갑상선 종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쉽게 흥분하며 불안, 초조, 불면, 집중력에 저하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것도 바로 내 몸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심부 온도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먼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이나 아니면 구멍이 있는 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체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상체에 있는 심장에 열을 받게 됩니다. 심장에 열을 받게 되면 쉽게 흥분하고 불안, 초조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열을 받게 되면은, 자, 이 현상은 심부 온도는 저녁이 되면 더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공은 더 다치고 저녁이 되면 열 쏠림, 이 상체로의 열 쏠림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각성이 되니까 불면증이 되고 과하게 머리 쪽으로 열 에너지가 쏠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손발이 떨립니다. 왜? 칠링 사인이 나타나는 거죠. 왜? 속의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손발이 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발을 떨어야 내 몸에 열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인체 열 에너지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상을 한번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치료 방법도 너무 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내 몸에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겁니다. 자, 심장에서 열을 받으니까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차고 간혹 부정맥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가 난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열 에너지가 이 아래로, 구멍이 있는 아래로 열이 쏠릴 수 있다 그랬죠? 자, 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힘이 확 가버리면 설사가 날 수 있겠고 대변이 잦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장 다한증. 자, 열 에너지는 상체로 열이 쏠리거나 아까 사타구니로 열이 쏠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청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마찰이 많은 쪽은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으로 이렇게 열이 쏠리다 보면은 이 열 에너지는 피부 온도가 높아지고 그때 열이 체외로 방출이 될 때 온도가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수장, 족저,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모공이 다쳤다 그랬죠.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려고 하는 본능적 행위가 발생하는데 그때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탈모는 왜 나타날까요? 열 에너지가 상체로 쏠리게 됩니다. 두피 쪽으로 열이 쏠리면 두피의 모근이 상하고 모근이 장기간 상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탈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편에서는 조각 박리증이 생기는데 저는 모공이 다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발 끝에 있는 이 피부에서의 모공도 다칠 겁니다. 자, 모공이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조갑하 피부에서의 건조증이 발생하고 그때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조갑하 피부에서의 각질이 생기게 되고 그때 그 각질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조갑 박리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 증상을 가지고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안구 돌출은 왜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안구 돌출이 되는 겁니다. 왜 안구 돌출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너무나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팔다리에 모공이 다치고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쏠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눈 구멍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눈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때 안구 돌출이 생기는 거고요. 눈의 시력 저하라든지 시신경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다양한 안구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눈이 부시거나 이물감이나 시력 손상 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상선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비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 갑상선에 변형이 찾아오는 거고 그때 비대나 돌출이나 종기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발생 기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다양한 음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물 중에도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이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물리, 화학적인 자극, 자, 중금속, 이온, 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너무나 내 주변 환경에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내 몸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포 내 작은 기관인 이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이 ATP라는 것은 내 몸에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본적인 물질이죠. 한 ATP에서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ATP의 합성량이 줄어들면 바로 열 발생량이 감소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심부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왜 내려간다? 세포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온이 됐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온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내 주변 환경의 온도에 의해서도 저온이 될 수 있겠지만 내 몸 속에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겠죠.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라는 명령이죠.
그때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공이 닫힐 때는 손, 발 끝에서부터 닫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면 열 에너지는 아까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형태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구멍이 많은 쪽은 얼굴이 가장 많죠. 그럼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립니다.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 목 주변으로도 열이 쏠리면 갑상선은 바로 이 목 주변에 있는 거죠. 자, 나비 모양의 두 개의 갑상선이 이렇게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열을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열이 발생하는 순간 갑상선 주변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갑상선 주변 조직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갑상선 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자, 염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대사량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열 쏠림이 많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도 많아지고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고 그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갑상선의 융기, 팽창, 돌출, 바로 비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갑상선 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 때 항진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려면 이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걸 억제시키는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억제해버리면 내 몸속 온도는 더 내려가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갑상선에 염증이 있다고 갑상선의 이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즉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갑상선 염은 진정이 되고 항진증도 진정이 될 수 있겠지만 덜 피곤하겠지만 안구 돌출 증상도 사라지겠지만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 또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항갑상선 약제를 영원토록 복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치료약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내 지금 순간순간의 그 증상을 임시 방편으로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려면 일단은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피부 온도가 높아졌죠? 바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열은 왜 쏠렸죠?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 모공은 왜 닫힌 거죠?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추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킬 때 이 갑상선 쪽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으로 갑상선의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다. 내 몸속의 체온이 일정해지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분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래서 정상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안구 돌출증이 생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저하되면 모공은 닫히죠. 구멍이 많은 상체로의 열이 쏠려버리겠죠. 바로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구멍이 많은 상체. 갑상선 부위로 열이 쏠릴 수가 있고요. 그때 눈으로도 열이 쏠릴 수 있는 거죠. 눈으로 열이 방출이 될 때. 그때 안구에서의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표면 장력이.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은 강하게 되겠죠.
밀어내는 힘, 그게 바로 억력입니다. 억력이 강해지면서 안구가 돌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니까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안구 돌출증이 왜 연계가 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 피로감과 땀 분비가 왜 많아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모공이 다칠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열 에너지가 과하게 쏠리는 쪽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그때 피부 온도가 상승되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과하게 열이 발생하니까 피로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이 마찰이 많은 쪽 또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부위에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왜 가려움증이 생기나요? 라는 겁니다. 종종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환자분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가려움증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을 닫아놨다. 자, 모공이 닫히면은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잘 안 된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질병을 자가 면역설로 절대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의료인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왜 불안 초조 불면증이 생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그때 모공이 닫히면 상체로의 열이 쏠린다 그랬죠.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 이 심장이 상체에 있습니다. 자, 심장에 열을 받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그때 불안 초조. 자, 저녁이 되면 심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상체로 열 쏠리면 더 심해지겠죠. 자, 뇌는 더 각성이 될 겁니다. 그때 불면증까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안 초조 불면증 왜 발생하는지 정말 쉽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항갑상선제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항갑상선제는 TSH의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TSH의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는 순간 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항진증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티록신의 분비량이 떨어지고 당 분비량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이 내 몸에 떨어지게 되면은 체온이 저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온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 또 간내의 시상 하부에서는 TRH의 호르몬은 분비를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TSH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버리죠.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말이죠.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증가가 되면 이 갑상선은 다시 항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물에 의해서 다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치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TSH의 분비량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내 체온이 떨어져 있는 이 체온을 높여버리면 TSH의 분비량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갑상선의 기능을 항진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정말 치료하기 쉬운 항갑상선제를 개발해 가지고 증상을 그냥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환자분들은 먹으면은 피로가 덜하고 또 증상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완벽하게 건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를 항시 37도로 최적화시켜 보자라는 게 저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기타 방사성 요오드 치료, 또 수술, 또 대증 치료인 갑상선 신경 차단제, 안정제, 진정제를 투여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치료 방법도 저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라도 찬물이든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에 내 몸속 온도를 떨어뜨리는 물질이 구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는 순간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유일한 대안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는 길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올려버리는 순간 서서히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공을 열어야 됩니다. 모공이 열리는 순간 땀의 분비는 많아집니다. 땀은 액체가 되겠죠.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자, 모공은 열리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심부 온도를 높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부 온도 높이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 4대 치료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으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는지, 또 증상들은 그 하나하나의 증상들은 왜 발생했는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좀 이해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부터 우리 환자분들은 반드시 또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갑상선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구독자 여러분도 앞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